같은 시기에 같은 자본으로 시작을 해도 어떤 분은 첫 달부터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어떤 분은 창업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거나 적자가 쌓여서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감각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전체 방법과 순서를 알고 움직였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의 에어비앤비 창업 전체 구조를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계약 전부터 오픈 이후까지 로드맵을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소 오픈을 준비할 때 너무 입지 좋은 물건, 좋은 매물에만 집착을 하면요. 합법 물건이나 세금 구조, 예약률, 수익 계산 같은 거를 뒤늦게서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요. 시작부터 전체 설계도를 다 그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가지로 해서 생숙 에어비앤비 창업 흐름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각 단계마다 챕터 설정을 해두었으니까요. 이미 아시는 챕터라면 건너뛰셔도 좋고요. 반대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생숙 이해하기인데요. 합법 에어비앤비의 대안으로 떠오른 생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숙이 왜 기존 에어비앤비 창업의 대안이 될까요?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생숙은 숙박용 호텔이랑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그런데 이제 취사시설이 곁들여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전이랑 취사시설이 제공된 풀옵션이 기본이고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숙은 관광 분야 이제 숙박시설 늘려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음 이제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 생숙이 왜 지금 에어비앤비 창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바로 정부가 불법 숙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에어비앤비의 이제 합법업소 검증 기능을 강화하도록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10월에 에어비앤비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1일부터 불법 숙소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그래서 영업신고증 제출하지 않은 숙소를 리스팅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얼마나 삭제됐는지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편법을 사용해서 아직 삭제되지 않은 숙소들도 있어서 계속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 에어비앤비 창업 방식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외도민이나 농어촌 민박은 본인 거주 요건이 있고요. 또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입신고는 주택에만 가능을 하고 또 한 명이 두 집에서 동시에 살 수 없기 때문에 1인 1객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생숙은 계약 후에 잔금을 치르는 즉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먼저 합법적이면서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외도민과 달리 주민 동의, 심사, 거주 요건이 필요 없고 국내 그리고 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시장이 넓어요. 외도민은 외국인 게스트만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K컬처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작년에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8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 최대 기록인데 올해는 2천만 명 넘는 거는 당연시 되는 분위기고요. 정부는 이제 내년에 3천만 명을 넘기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이제 불법 숙소 단속이 계속되면 이제 합법 숙소에 대한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초기 비용과 인허가 부담이 적은 것도 강점인데요. 생수공 호텔처럼 설계된 건물이 많아서 인테리어 공사가 덜 필요하고 외도민에 비해 규제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분이라면 생숙 시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 분석인데요. 생숙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이제 성공할 생숙을 찾아야겠죠. 숙박업 성패는 입지에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손품을 무조건 파셔서 데이터로 상권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품을 통해서 실제 상권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손품 파는 법 알려드리면요. 저는 주로 한국관광데이터랩이나 에어비앤비 명소 탭을 활용을 해서 숙소의 수요와 타겟층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손품 파는 입지 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발품 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데이터로 좁혀진 지역을 실제로 방문을 해서 그 물건의 상태를 봐야 되고요. 몇 층에 있는지, 그리고 뷰가 어떤지, 풀옵션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수는 보통 그 안에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있다면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주변 시설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손품과 발품을 설명하니까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직접 손품 파는 방법을 하나하나 같이 해보고요. 발품 파는 모습도 제가 다 직접 담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카드 터치를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으로 위탁업체를 찾아야겠죠. 생숙은 위탁업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왜냐면 30객실 이상 또는 한 개층 전체 또는 건물의 3분의 1 이상을 객실로 운영하는 위탁법인만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용역을 맡겨줄 위탁법인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예산 그리고 거리를 고려해서 월세나 보증금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업체랑 관련된 내용이 워낙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루기는 힘들고 다음에 별도 영상으로 소개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조사는요. 예약률부터 경쟁력, 위치, 가격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플러스 현장 확인까지 병행을 해서 투자 대비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차별화된 인테리어 세팅과 사진 촬영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클릭률을 높이는 비결이거든요. 게스트는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찾는 이유는 가성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특색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숙소 페이지에서 클릭을 유도하려면 눈길을 사로잡는 인테리어와 사진이 필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컨셉 설정이거든요. 블랙 앤 화이트나 북유럽풍이나 라탄같이 다양히 있는데요. 타겟 고객층에 따라서 컨셉을 정하시고요. 최근에는 K컬처가 워낙 붐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적인 특색을 살리는 것도 요즘에는 잘 나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는 도배 장판 책상에 맞춰서 컨셉을 정하면 통일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그런데 비용이랑 효율도 꼭 고려해야 하거든요. 요새는 에어비앤비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테리어 세팅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멋진 인테리어가 반드시 비싼 건 아니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건물이 많고 공사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투룸은 300만 원 내외로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홈스타일이랑 가구 배치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사진과 썸네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검색 순위랑요. 클릭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핀터레스트나 오늘의 집에서 색감이나 구도를 참고해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기본 카메라 있죠.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기본 사진 보정 기능을 활용해서 밝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숙소의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경쟁 숙소랑 차별화되는 매력을 담으셔야 합니다. 독창적인 콘셉트의 인테리어와 감각적인 사진이 결합이 되면 경쟁 숙소보다 훨씬 높은 클릭률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객단가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도 늘겠죠. 네 번째는 이미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고충을 겪는 부분인데요. 알고리즘 공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숙소 예쁘게 꾸몄고 가격을 낮춰도요. 내 숙소의 알고리즘 순서가 100위,
200위권이면 아무도 클릭을 안 하고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밝힌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10가지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볼게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퀄리티, 그리고 숙박률과 요금이 있죠. 마지막으로 검색 예약 전환율이 있는데 이건 인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게 퀄리티, 요금, 인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에어비앤비 내부에서 보는 퀄리티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전반적인 퀄리티부터 해서 정확도, 체크인, 청결도, 의사소통, 위치, 가격 대비 만족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의에서는 이 얘기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슈퍼호스트 되세요 수준으로 뭉뚱거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점수가 낮으면 노출 자체가 뒷순위로 밀립니다. 문제는 이 점수를 어디서 보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지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준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숙소 요금 먼저 볼게요. 이제 숙소 요금에는요, 숙박률, 예약 취소율, 숙박기간, 일박 요금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일박 요금이 가장 기본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을 해야지 상위권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제 전략으로는 초기 한 달 동안 이제 경쟁사보다 객단가를 낮게 책정을 해서 예약률을 높이는 것이 좋고요. 또 가격을 자주 조정하면 숙소를 꾸준히 관리하는구나 라고 알고리즘이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퀄리티예요. 이 정확도라던가 체크인 청결도는 후기 쓸 때 기준이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후기가 높으면 퀄리티가 높다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씩 클릭을 하셔서 내 정확도는 전체 기간 중에 이제 이 그래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는 비슷한 숙소랑 비교해서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검색 예약 전환율이 인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클릭수를 뜻하는 조회수가 높아야지, 여기 조회수가 높아야지 예약 매출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예약으로 이어지는 예약 전환율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데이터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연결된 요소를 다 찾아서 전환을 해야지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번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기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목적은 무작정 돈 벌기가 아니라요.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소가 운영되게끔 만들었다면요. 다음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시면 우리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사업을 하거나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는 필수입니다. 먼저 자동화 세팅은요. 예약 전송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서 예약 직후부터 체크인, 체크아웃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발송하면 문의도 줄이고 게스트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해서 예약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을 하면 무인 체크인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청소는 직접 청소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부분 자동화, 완전 자동화로 나뉘는데요. 초반에는 직접 하면서 그 과정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중에 청소는 맡기시고요. 여러 숙소를 늘리면서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관리까지 다 위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청소하면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랑 청소 매니저 계약서를 준비를 하시면 분쟁 요소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후기 쌓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2년 동안 19개 객실을 운영하면서요. 1,800개 가까운 후기에 평점 4.9점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후기를 받아야만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또 알고리즘을 탈 수가 있거든요. 이 노출률은 예약이랑 직결이 되니까 후기랑 평점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예약률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후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후기랑 평점을 한번 쌓아놓으면요. 이제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요. 자동화 시스템과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숙소 퀄리티를 하루 5분만 점검해도 좋은 후기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후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요. 어쩌다가 뭐 진상이 낮은 평점을 줘도 크게 평균 평점이 하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후기를 관리를 하면은 시간을 줄이면서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높이는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빠르게 예약과 리뷰를 쌓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숙소 등록 후에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반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도 적극적으로 쌓으시고 온라인에서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예약을 받고 리뷰 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한 3건 정도 예약이나 리뷰를 빠르게 만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지인에게 부탁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적은 비용을 지급하고 이제 리뷰를 써줄 리뷰어를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에 3건 이렇게 갑자기 몰리면요, 이상 행동으로 에어비앤비에 감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금을 낮춰서 진짜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할인을 해서 초반 첫 달은 내가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공짜로 마케팅을 한다. 공짜로 광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에는 SNS가 있고 블로그, 카페 같은 게 다양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숙소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우리가 올리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워 1만 정도의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예약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내 숙소 홍보뿐만 아니라 숙소 주변에 갈만한 맛집이나 카페, 그런 여행 팁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시면 검색 유입을 또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외부 유입도 확보를 해서 매출을 안정화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요. 불의의 돌발 상황 관리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고는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려면요. 빠른 대응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이 중요합니다. 자, 돌발 상황은 고객에 미치는 영향도와 대응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고객이 불만족한 상황이지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잠깐 끊겼다던가 아니면 타월 세팅이 좀 부족했다던가 체크인이 늦었다던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바로 해결을 해서 소정의 보상을 하면은 부정적인 후기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객이 불만족한 상황에서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가 고장났거나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소음 민원이 있다는 거는 이제 3자 화법을 활용해서 책임을 분산을 시키고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뒤에 부분 환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금정 보상을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숙박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도어락이 고장이 나서 입실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정전이 됐다던가 뭐 누수가 생겼다던가 하는 거겠죠. 이렇게 숙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만약에 객실 여러 개 운영 중이라면 빈 객실로 방을 옮겨주면 좋겠죠. 아니면 전액 환불도 해주셔야 합니다. 전액을 환불을 해주실 때는 인근에 대신 예약할 수 있는 숙소를 알아봐서 제한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요. 파손 오염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두시고 이용 규칙을 사전에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의 핵심은요. 즉각적인 응답, 사과,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과감한 보상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7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각 단계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영상이 길어져서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각 단계마다 서류 양식부터 해서 체크리스트, 구청의 행정조치나 법인계약, 생숙 소유주와 협상 포인트, 자동화 메시지, 템플릿 등 이제 영상에서 못 다 알려드린 세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다룰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이거를 확인하고 싶고 다른 경쟁자가 숙소를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계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전자책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숙 에어비앤비 창업의 큰 흐름과 7단계를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국내외, 정부와 플랫폼의 정책 변화로 이제 관광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불법 숙소가 사라지는 만큼 합법적인 생숙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진입하고 계시고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입지 분석부터 해서 인테리어와 사진, 알고리즘 공략, 자동화 후기 관리, 온라인 마케팅, 사고 대처까지 전체 순서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순서를 알면 좀 불필요한 시행착오도 줄이실 수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생숙을 합법적으로 준비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